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 목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연휴에 가족, 친지분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하셨을 텐데요. 자, 정치 얘기도 하셨을 테지만 자,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얘기도 적잖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돈이 되는 경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얘기 이 소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교수님, 이 연준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하다가요. 이런 결정 이유는 뭘까요? 사실 12월 FOMC 회의라고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작년 12월 이야기입니다. 네. 이미 2월에는 금리 1월에는 금리를 못 내릴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요인으로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다. 사실 그쪽 경제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작년 초만 해도 24년 초만 해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한 1점대 후반 예측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가 되니까 2.2%다라고 네. 했는데 올해 초 가니까 지금 2.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하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작년 연준에서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분기나 3분기에는 올해 금리를 4번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높고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2번만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번만 내리겠다는 이야기는 1월에는 금리를 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랑 네. 거의 그러니까 동의어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한 사람 별로 많지 않았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압력을 좀 넣고 있죠. 계속 내려라.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면 미국이 어떤 환율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입 물가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외국 물건들이 수입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좀 금리 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는 실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좀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 이런 대목일 텐데 그런 면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서 새해 첫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가 있는데 이게 잘한 건지 또 추경도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주문을 좀 했는데 이건 또 적절한 건지 의견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 이번 동결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창용 총재가요.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내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기준금리 격차가 유지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이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쪽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지금 그때 동결을 안 했으면 또 외환시장이 출렁이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고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또 수입 물가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한 선택이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논평이 15조에서 20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한국은 이제 기준금리도 이제 3% 되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많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0.1%가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낮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도 경기 부양 효과가 물가를 올리는 효과보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내수를 살리려고 그러면 이런 추경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돈을 인프라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 쓰는 정책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정부가 이번 설 연휴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월요일이었죠.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실상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내수 진작 효과는 좀 적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물 종류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전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붙이다가 스톱 상태예요. 손님이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어요. 경기가 너무 죽었어요. 평상시에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매출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민생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 현장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일단 내수 진작을 좀 기대하고서 임시 공휴일을 좀 지정했는데 실상을 보면은 공항만 좀 붐비고 다 해외여행 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인천공항에서 24일부터 집계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뭐 얼마나 나갈 거냐 추산을 하고 있는데 한 214만 명 정도 나갈 거라고 예측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총연수 뭐 133만 295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214만 정도 보고 있고 굉장하군요. 예,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작년보다 10% 정도 더 는 거 네.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해외로 나가려는 인파,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연휴를 지정하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 노린 효과는 국내 내수 증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지역 관광 같은 것들을 살리면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뭐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고 소비가 일어나면서 내수가 진작되는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랬는데. 예, 바랬는데 이게 좀 희석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임시 공휴일 지정에는 바우처 같은 특별한 흔히 말하는 보조적인 제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전국도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게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있어야 사실 국내 관광도 늘어나고 국내 소비도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유치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좀 고려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임시공휴일 같은 걸 지적하려 그러면 이때 쓸 수 있는 과감한 바우처, 흔히 말하는 객실료 인하라든지 지역 사랑 쿠폰 같이 해서 지역에 쓸 수 있는 돈들을 좀 같이 풀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면서 아무래도 해외로 나갈 분들이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국내 관광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서 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전국 혼란과 대출 규제 때문에 좀 가라앉았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또 다르다고 하는데 교수님 제가 잘못 본지 모르겠는데 매매가가요 평당 2억 원을 넘어서 220억에 거래되는 아파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남동 아파트가 220억에 서울이요? 100평짜리 아파트가 220억 원에 거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좀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반포동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106억 원, 52평이 106억 원에 거래가 오. 되면서 그쪽은 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남동 아파트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반인이 쓴다기보다는 뭐 외교관이라든지 뭐랄까 특수한 직종들이 좀 조용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어떤 수요가 많고 네. 단지 역시 단지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지 역시 좀 작은 단지로서 맞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가랑은 좀 괴리돼 수요층이 다르다라고 층도 좀 낮고요. 예, 층도 좀 낮고 이게 수요층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포동 지금 아파트는 신축이기도 하고 상징성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단지거든요. 대단지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옆에 있는 단지들까지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좀 다르다. 둘 다 결국은 2억 원 이상 거래가 됐는데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서 2억 원 이상 거래가 된 것은 사람들이 네. 조금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 평당 2억 원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옆에 아파트들 그 반포동 옆에 또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좀 오르는 곳은 오르고 또 낮은 곳은 낮고 또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특히 공사비 인상 같은 게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파트 가격이란 것은 향후 재개발에 대한 수익까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들은 재개발을 하려는데 이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예전보다 그러니까 2019년 뭐 2020년에 비해서 한 60% 이상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네. 되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재개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결국 아파트란 것이 사실 정주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게 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 가치를 자꾸 부여를 하는데 이런 중심지가 벗어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재개발 혹은 개발 이익에 대해서 좀 사람의 시선이 어두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에 근간되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심리가 형성이 돼 있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중심지에 될 만한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최근에는 사람들이 또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도 이게 선호의 네. 문제도 좀 걸려 있는데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대단지 강남권 중심의 뭐 똑똑한 채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가격이 사실은 이게 한 평당 2억 원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네. 숫자 뭐 저희 월급으로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희소성, 그다음에 위치성, 상징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 2030 청년 세대들도 또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요즘 좀 부동산 임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체로 탐방하는 임장 크루 활동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뭐 유행이다라고들 하는데 이 상황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임장이란 것은 미리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것들을 걸어가는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 파악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기업들도 IR이라고 해서 기업 홍보, 그러니까 기업의 수치가, 그러니까 미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홍보 행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투자하러 가긴 가거든요. 네. 투자하러 가긴 가는 이런 취지가 있긴 한데 임장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이 관심도 높은 건 좋지만 또 문제점도 있는 뭐 이런 뭐 지적이 많이 나오고 어떤 있다라고 문제점이 있을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도 전세 같은 것들을 내 보내려고 하거나 뭐 이거 흔히 말해 전세를 보러 온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집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 정리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시간도 맞춰야 되고 부동산 분들하고 이야기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임장이란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살 건 아닌데 나중에 내가 살 거니까 한번 관람 어떻게 보면은 실사를 가보겠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자주 자주 다닌다. 오게 되고 사실은 이게 뭐 받는 쪽 이게 아까 기업 IR 같은 행사는 홍보 행사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오는 게 좋은 행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집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자기가 있어야 되고 공인중개사 연락도 해야 되고 특정한 시간에 계속 있어야 되고 또 늦거나 뭐 빠르게 오거나 하면 또 그것도 맞춰줘야 되고 굉장히 집을 보여주는 사람이 엄청난 부담인데 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런 요청을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계좌까지 일단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진짜 살 건지 말 건지. 예, 그렇게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계속 올 거라고 하면은 결국은 안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뭐 보여주는 것이 안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나 집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부동산 중개사들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 같은 것들을 붕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기업 IR 행사하고 이게 좀 다르다라는 지점, 임장이 다르다는 지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장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는 측에 너무 피해가 심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실제 보는 사람 실수요자가 와서 적절하게 최소한으로 보고 이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요 경제가 좀 술술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